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화 강의 제4강 러시아 역사 3편입니다. 알렉산드르 2세, 알렉산드르 3세, 니콜라이 2세, 그리고 레닌, 스탈린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렉산드르 2세를 살펴보겠습니다. 1855년 2월 크림 전쟁의 패배 속에 니콜라이 1세가 사망하고 그 뒤를 이어 장남 알렉산드르가 제 위에 오릅니다. 계속된 전쟁에서 러시아는 프랑스, 영국, 프로이센, 오스만 투르크 연합군에 맞서 싸웠지만 군사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했습니다. 1856년 3월 알렉산드르 2세는 파리에서 강화 조약을 체결하고 러시아는 다뉴브강 하류와 베사라비아 지역의 영토와 흑해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상실합니다. 알렉산드르 2세는 37세에 제위에 오릅니다. 국사를 다루는 실제적 훈련과 좋은 교육을 받았으며 크림 전쟁 실패로 개혁을 약속하게 되죠. 니콜라이 1세의 장남인 알렉산드르 2세의 생일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1818년 4월 17일 오전 11시 모스크바의 크렘린의 추도푸스도원 대주교관에서 출생했죠. 그리고 1841년 독일 게센 공국 루드비크 2세의 딸 소피와 결혼합니다. 소피아는 정교로 개종한 후 마리아 알렉산드로브나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데 알렉산드르 2세와의 사이에 6남 2녀를 낳습니다. 알렉산드르 2세는 제 위에 오른 후 에카제리나 돌고루코바라는 여인과 특별한 관계를 맺습니다. 1866년 여름궁전에서 당시 18살이던 에카제리나를 처음 만난 후 관계가 지속되죠. 이후 에카제리나는 겨울궁전 즉 에르미타주에 거주하면서 비공식적이지만 두 번째 황후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알렉산드르 2세와의 사이에 그리고리 올가 남매를 낳았죠. 알렉산드르 2세는 황후 마리아가 사망한 후 1년의 애도 기간도 지키지 않은 채 에카제리나와 정식으로 결혼합니다. 그림은 알렉산드르 2세와 에카제리나 돌고루코바입니다. 알렉산드르 2세는 끊임없는 암살 시도에 시달린 황제입니다. 1866년 암살 미수 사건 이후 15년 동안 혁명주의자들의 테러가 12차례나 감행되었죠. 결국 1881년 3월 1일 오후 알렉산드르 2세는 페테르부르크 에카제리나 운하 부근에서 인민의 의지당원 이그나치 그리네비츠키가 던진 폭탄에 의해 중상을 입고 겨울 궁전으로 옮겨졌으나 곧 숨을 거둡니다. 그의 시신은 페테르부르크 페트로파블로스키 사원에 안장되죠. 사진은 폭발한 후 황제의 마차를 찍은 것이고 황제의 암살에 대한 신문 보도입니다. 알렉산드르 2세는 방탄 마차를 타고 있었기에 첫 번째 폭발에서는 별 중상을 입지 않았으나 사태를 확인하려고 나왔다가 두 번째 던진 폭탄에 의해서 사망하게 되죠. 그림은 폭발 직후를 그린 것으로 알렉산드르 2세를 옮기는 장면이고 왼쪽은 테러리스트의 모습입니다. 알렉산드르 2세는 1866년에 한 번, 1879년에 두 번 암살당할 뻔했고 1881년 두 번째 폭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황제가 쓰러졌던 곳에는 피해 사원이 건설되었습니다. 사진은 피해 사원입니다. 이 사진은 레비츠키가 찍은 것으로 영구대 위의 알렉산드르 2세입니다. 이 사진을 바탕으로 알렉산드르 2세 영구대 위의 모습이 그려진 작품이 렛빈의 기다리지 않았다는 작품에 등장하기도 하죠. 렛빈의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작품입니다. 유형에서 예기치 않게 돌아온 유영수가 집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을 그린 것이죠. 벽에 알렉산드르 2세의 영구대 위의 모습이 걸려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를 참고하세요. 알렉산드르 2세 통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대개혁기로 지칭될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번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둔전병제가 1857년에 폐지되고 농노제는 1861년에 폐지됩니다. 또한 재정, 고등교육, 지방자치, 사법, 도시자치, 중등교육,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러시아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이 실시되죠. 그림은 1861년에 발표된 페로프의 시골 마을의 설교입니다. 농노 해방령이 발표된 교회의 모습을 그린 것이죠. 열심히 설명하는 사제와 그 앞에 졸고 있는 지주, 머리를 극적이는 농노와 어리둥절한 모습의 농노가 당시 상황을 전해줍니다.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를 참고하세요. 알렉산드르 2세는 농노 해방령으로 해방자 짜리로 불립니다.
농노 해방령이 실시된 이후 농업에 종사하던 농노들은 토지를 받았지만 가속 농노는 토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실은 가속 농노가 훨씬 많았죠. 또한 1861년 이전부터 경작해온 토지를 소유할 수는 있었지만 과중한 상환금을 지불해야 했고 49년에 걸쳐 국가에 상환금을 갚아야 했습니다. 농노의 13%만이 관대한 토지 배당을 받았고 그 중에서 45%는 가족을 부양하고 가게를 꾸려나가는 데 충분한 토지를 받았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과도기가 지나자 지주를 위해 의무도 없고 직접 경작할 토지도 없었기에 넉넉히 토지를 소유하지 못했던 농노들은 인구 과잉과 저고용 상태를 초래하여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결국 하급 노동자로 전락하죠. 이 그림은 네브레프가 그린 1866년 거래, 농노 일상의 한 장면, 얼마 전 과거로부터란 작품입니다. 두 지주가 앉아서 긴장한 채 서 있는 여자 농노를 흥정하는 모습이죠. 문 앞에서 농노들이 그들의 거래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팔려고 예쁘게 차려입힌 농노처녀는 두 손을 모으고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목이 거래, 농노 일상의 한 장면, 얼마 전 과거로부터인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쨌든 알렉산드르 2세는 농노 해방이란 큰 산을 넘었지만 개혁의 열기를 뒤로한 채 암살당하여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죠. 알렉산드르 3세는 알렉산드르 2세의 차남으로 테러로 부친이 사망하면서 제위에 오르게 된 황제입니다. 알렉산드르 3세는 1845년에 태어나 1894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제위 기간은 1881년부터 1894년까지죠. 알렉산드르 2세가 암살당한 것의 영향으로 알렉산드르 2세 통치기에 개혁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정치 체제를 절대적인 전제 체제로 돌려놓았습니다. 또한 강력한 전제 정치로 국가 질서를 확립하고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산업 발전과 경제적 성장을 이뤄냈죠. 대외적으로는 프랑스와의 동맹 체결을 통해서 일관적인 평화 유지 정책으로 러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했습니다. 차남이었던 알렉산드르 3세가 제위에 오른 것은 1864년 봄 해외 순방에 나섰던 형 니콜라이가 사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황태자로 책봉된 알렉산드르는 국가 통치를 위한 후계자 교육을 받기 시작했죠. 알렉산드르는 키가 193에 건장하고 힘이 셌습니다. 어떤 이들은 로마노프 가문에 헤라클레스가 태어났다라고 말하기도 했었죠. 황태자는 보수 성향의 법학자이자 전제주의의 신봉자였던 깐스탄친 포베도노스체프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는 러시아 민족주의와 슬라브주의의 사상을 심어주었죠. 이후 콘스탄친 포베도노스체프는 알렉산드르 3세 치세에 신성 종무원장직까지 오르며 국정 전반에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1866년 알렉산드르는 덴마크의 공주 프리드리카 다그마라와 결혼했습니다. 원래 공주는 형 니콜라이의 약혼녀였으나 니콜라이가 사망하자 형의 약혼녀였던 그녀와 결혼했던 것이죠. 알렉산드르 3세는 1888년 열차 사고로 허리를 다친 후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고 독일에서 초빙된 의사는 크림에서 휴양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알렉산드르 3세는 독일 의사의 조언을 받아들여 가족과 함께 크림의 리바디아로 거처를 옮겼으나 휴양생활 한 달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드르 3세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정책은 전반적으로 반동화되었고 사회 통제와 검열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1881년 8월 14일 국가 질서 및 사회 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로 러시아는 사실상 국가 비상체계에 놓이게 되죠. 1884년 알렉산드르 3세에 대한 테러 미수 사건 이후에 20세기 초까지 러시아 국내에서 혁명적 테러 운동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긍정적인 정책으로는 농민 토지은행 설립, 인두세 폐지, 미성년자와 여성의 노동 제한 등 정책이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 폴란드, 우크라이나, 핀란드, 발티해 지역에서 러시아어 교육과 사용이 강제됩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기술혁명의 확산과 보호주의 정책으로 산업 생산과 상공업의 발전이 촉진되죠. 그 결과 러시아의 국가 재정 상태는 괄목하게 호전됩니다.
그림은 렛빈이 1885년에서 86년까지 그린 작품으로 알렉산드르 3세와 모스크바 페트로프 궁전뜰에서 읍장들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렛빈은 궁전뜰에서 가족과 함께 읍장들을 만나는 알렉산드르 3세의 품위 있고 위험 있는 모습을 그려냈죠. 알렉산드르 3세의 대외 정책에서는 동맹 관계의 변화를 우선 언급할 수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가 독일, 오스트리아와 맺은 삼국 동맹이나 불가리아의 동맹은 폐기되죠. 알렉산드르 3세는 프랑스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비스마르크에 의해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던 프랑스도 러시아와의 화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1893년 파리에서 양국 간 동맹이 체결됩니다. 러시아와 프랑스와의 양국 동맹 관계는 1917년까지 이어집니다. 알렉산드르 3세는 일관적인 평화 유지 정책으로 장기간 러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므로 중재자 짤이 피스메이커로 불리게 되죠. 1895년 리바디아에서 알렉산드르 3세의 임종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알렉산드르 3세는 평생 가족들을 무척 사랑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가족들과 측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합니다.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항구에 정박한 배로 알렉산드르 3세의 시신이 든 관을 옮기는 모습입니다. 뒤로 인파가 보이고 정박한 배의 모습도 그려져 있죠. 알렉산드르 3세의 뒤를 이은 장남 니콜라이 2세는 1868년에 태어나 1918년에 사망합니다. 재위 기간은 1894년부터 1917년까지였죠. 그의 통치기와 생애 동안에는 1905년 혁명과 1917년 혁명, 그리고 두 번의 전쟁, 즉 러일 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였습니다. 니콜라이 2세는 1881년 조부 알렉산드르 2세의 비극적인 죽음 후에 황태자로 공표되었죠. 1894년 11월 14일 니콜라이는 독일 겟센공의 딸 알리사와 결혼하여 일남 4녀를 둡니다. 니콜라이 2세는 자녀들을 무척 사랑했지만 특히 혈우병을 가진 아들 알렉세이에 각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18년 에카제린부르크에서 혁명군에 의해 가족과 함께 처형당하며 생을 마감하죠. 니콜라이 2세 시대의 러시아 산업은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경제 발전은 도시 수와 도시 인구의 증가를 가져왔고 도시 계층 구조도 변화시켰죠. 도시 인구 구성에서 상공업 부르주아, 노동자, 전문직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영향력 있는 계층으로 성장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소외당한 상태였죠. 특히 러시아 노동 계급은 당대 유럽에서 가장 억압받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부르주아 노동자들은 자유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포출하기 시작했죠. 재무 대신으로 재직했던 붕괴는 공장법을 도입하여 12세에서 15세 어린이들의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한정합니다. 또한 섬유 산업에서 어린이와 여자들의 야간 노동을 금지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죠. 이런 정책을 시행했다는 것은 반대로 아동과 여성들이 심각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1895년부터 1905년 사이에 러시아의 철도 길이는 2배로 증가됩니다. 특히 1891년에서 1903년까지 바이칼 호수를 제외한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부설되어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죠. 1905년 혁명 전 정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 말에 플레아노프 등의 마르크스주의 지식인들이 주도를 했던 사회민주당이 조직됩니다. 이후 1903년 당 대회를 거치면서 레닌이 주도하는 다수의 볼셰비키파와 소수였던 맨쉐비키파로 분열되죠. 사회혁명당은 인민의 의지와 같은 테러주의적 전술을 전개합니다. 반동 세력에 대한 테러 활동을 전개해서 수많은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1905년에는 역사학자 밀리코프와 입헌주의자들, 공화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이 주도한 입헌민주당, 즉 까데트가 조직되죠. 1905년 혁명은 1905년 1월 22일 피해 일요일로 촉발됩니다. 신부 가폰이 이끌었던 평화시위대에 군이 발포한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러시아 전역의 파업과 항의 시위가 들끓게 되어 결국 10월 선언이 발표됩니다. 빗제의 충고대로 10월 30일에 니콜라이 2세는 입헌 군주국을 선언하고 러시아가 입헌 군주국이 되었으며 두마 체제가 수립됩니다. 사진은 러시아 공장 노동자 집회에 참여한 가폰 신부입니다.
그림은 보이체크 코사크가 그린 피해 일요일입니다. 군 검을 든 기마병들이 원로원 광장에 모인 비무장 시위대를 잔인하게 진압하는 장면이죠. 뒤에는 군인들이 열을 정비하고 시위대에 돌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13년 붉은 광장에서 열린 로마노프 왕조 3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니콜라이 2세입니다. 황제에서 입헌 군주가 된 니콜라이 2세의 모습이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러시아 전역은 파업과 시위, 테러로 얼룩집니다. 그리고 1917년 2월 23일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시위대를 형성하여 나서게 되는데 시위대를 저지하던 군대마저도 군중으로 돌아서죠. 결국 2월 27일 두만회의 유럽 인사들이 임시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렇게 니콜라이 2세는 1917년 3월 2일 하야를 공표하고 동생 미하일에게 제위를 넘기지만 미하일 대공도 제위 계승을 거절합니다. 3월 3일 아침 계승권 포기각서에 서명하죠. 이렇게 300여 년 동안 지속된 로마노프 왕조는 종말을 맞게 됩니다. 이후 니콜라이 2세는 짜르스커의 셀러에 연금당합니다. 1918년 4월 말 에카제른부르크로 이송된 황제 일가는 1918년 7월 17일 새벽 군사 건축기술자 이파티예프의 저택 지하실에서 지역 볼셰비키에 의해서 처형당합니다. 제정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로서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던 니콜라이 2세와 그 가족들은 2000년 8월에 러시아 정교회의 성인으로 시성되죠. 사진은 1917년 짜르스커의 셀러에 언금당했을 때의 니콜라이 2세입니다. 뒤에 군인들이 지키고 서 있고 나무 그루터기에 어깨를 늘어뜨리고 앉은 니콜라이 2세의 왜소한 모습이 몰락한 왕조의 마지막 황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사진은 1917년 또볼스크의 니콜라이 2세와 가족입니다. 에카제른부르크로 향하는 길이었죠. 그리고 오른쪽은 니콜라이 2세가 처형된 에카제른부르크에 세워진 피해 사원입니다. 니콜라이 2세를 폐위시키고 볼셰비키 혁명을 이끈 레닌을 그린 작품입니다. 게라시모프가 그린 것으로 연단 위에서 연설하고 있는 레닌의 힘찬 표정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내민 가슴과 흩날리는 깃발,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전진, 미래로의 전진 등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레닌의 생애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레닌은 1870년 4월 22일 심비르스크, 현재의 울리아노프스크에서 출생했습니다. 진보적인 인텔리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레닌의 아버지 일리아 니콜라이비치 울리아노프는 현립 인민학교 교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농노였다고 하죠. 어머니 안나 스미르노바는 아스트라한의 소지주의 딸이었고 외조부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외조모는 스웨덴 출신이라고도 하고 독일 출신이라고도 합니다. 아버지 울리아노프는 참사관까지 지내면서 대물림 귀족 신분을 획득하였죠. 레닌은 1879년부터 1887년까지 심비르스크 김나지움에서 수학했습니다. 1917년 임시정부의 수상이었던 케렌스키의 아버지가 교장이었죠. 금메달을 따고 졸업하여 까잔대학 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케렌스키 교장은 역사 문화학부에 레닌이 입학하지 않은 것을 애석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레닌은 라틴어와 문학을 아주 잘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해 1887년에 형 블라지미르 일리치가 알렉산드르 3세 살해 웅매로 꾸민 인민주의자들의 음모에 가담했다고 처형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레닌도 대학 입학 후 3개월 만에 학생소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하죠. 레닌은 대학 시절 플레아노프, 막스, 엥겔스에 심취하여 공부하였으며 1893년 페테르부르크에 와서는 막스 정치경제학, 러시아 자유주의 운동사, 러시아의 자본주의 역사 등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1895년 스웨덴에서 플라이노프와 만나기도 했고 독일과 프랑스에서 국제 공산주의자들과 만나면서 혁명운동에 투신합니다. 사진은 1887년 김나지움 학생 시절의 레닌입니다. 심브리스크에 있는 레닌 생가입니다. 단촐하고 아담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레닌은 혁명활동을 했다는 제목으로 1895년 12월 다른 동지들과 함께 체포되어 1897년까지 투옥되었다가 에니세이현의 슈젠스코의 마을로 유형을 떠나게 됩니다. 1898년 유형제에서 평생의 동반자 나데슈다 꾸룹스카야와 결혼하죠. 이 기간에 유형제에서 러시아 자본주의 발전사를 집필합니다. 1900년 2월 유형이 끝난 후
레닌은 스위스로 망명합니다. 이것이 1905년까지 이어진 첫 번째 망명입니다. 1901년 12월에 처음으로 레닌이라는 필명을 쓰기 시작하죠.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논문을 썼는데 여기서 혁명가 조직을 주면 러시아를 정복시키겠다고 장담하기도 했습니다. 1903년 사회혁명당이 맨쉐비키와 볼셰비키로 분열되고 1905년에서 7년까지는 러시아에서 제1차 혁명이 발생합니다. 이때 레닌은 스위스에 있었죠. 1906년 핀란드로 갔다가 1907년 다시 망명합니다. 그리고 스위스, 베른, 쭈리히 등에서 망명 생활을 하죠. 레닌은 1917년 4월 러시아로 귀국하는데 봉인열차를 타고 온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리고 4월 태제를 발표하죠. 내전을 거치면서 혁명정부의 수장이 됩니다. 레닌은 1920년 전시 공산주의를 발표하고 1921년 신경제정책을 수행합니다. 1922년 레닌의 대회에 보내는 편지가 유언으로 간주되죠. 스탈린을 제명하라는 유언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사망하기 1년 전인 1923년까지도 집필을 계속하지만 결국 1924년 1월 건강이 악화되었고 1월 21일 오후 6시 50분에 사망합니다. 사진은 1917년 이바노프라는 가명의 가짜 신분증 사진입니다. 레닌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존재합니다. 유럽에 있을 때 매독에 걸렸고 그 병으로 죽었다고도 하지만 공식 발표는 혈관의 동맥 경화로 인한 뇌출혈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마비, 언어장애 등도 그 증상이라고 볼 수 있죠. 레닌 사상의 핵심은 자본주의 마지막 단계로서의 제국주의 등의 논문에 담겨 있습니다. 1916년 쭈리히에서 집필되어 1917년 레닌그라드에서 발표되었죠. 제국주의는 사회주의 혁명의 전야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주장하였으며 공산주의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중간 단계인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두 단계, 즉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누며 사회주의 단계는 차취가 없지만 모든 구성원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물질적 풍요도 없다. 그러나 공산주의 시대는 모든 구성원의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는 풍요로움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레닌의 의견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기에 중단해야만 하며 제국주의 전쟁과 내전을 중단해야 된다고 주장했죠. 사진은 1921년 10차 당대회 대표들과 찍은 레닌의 모습입니다. 언어장애와 마비를 겪었던 말년의 레닌을 찍은 것으로 1923년 모스크바의 근교 고르키 레닌스키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고르키 레닌스키의 레닌 박물관에 대해서는 유튜브를 참고하세요. 레닌에 의해 시작된 소련의 공산당사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레닌의 10월 혁명, 군사 공산주의 신경제 정책, 스탈린의 숙청,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작, 프루시초프의 해빙기, 브레즈네프의 정책이,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로 요약할 수 있죠. 레닌이 사망한 후 당의 권력을 장악한 스탈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은 레닌 관을 운구하는 행렬에 있는 스탈린입니다. 1924년 1월 레닌이 죽은 후 스탈린은 레닌의 장례를 치르며 후계자 이미지를 확고히 합니다. 레닌은 사실상 1921년부터 병석에 누워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스탈린은 레닌을 보좌하는 서기장으로 임명되어 정책을 추진하며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하죠. 레닌은 죽기 1년 전에 스탈린을 서기장직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유언을 썼으나 스탈린은 용의 주도하게 레닌의 유언을 은폐하였다고 합니다. 사진은 고르키 레닌스키에 있는 레닌과 스탈린입니다. 스탈린의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탈린은 1878년 그루지아, 지금의 조지아 고리시에서 구두제야공과 신기루 장수를 하던 아버지와 재봉사였던 어머니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2살에 두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죠. 이후 스탈린은 왼쪽 팔이 영구히 불구가 되었고 병역도 면제될 정도였습니다. 1894년 16세에 티플리스 신학교에 입학하였고 처음으로 막시즘을 접하였죠. 스탈린은 1895년부터 지하 활동을 시작합니다. 1903년 말에 이미 스탈린은 카카스 지역 볼셰비키의 주요 인물이 되었으며 전업 혁명가로서 여러 비합법적인 혁명 활동을 펼칩니다. 이런 활동 중에는 파업 선동, 정부 비판, 사회 부조리 지적, 민병 조직,
민중 선동 등뿐만 아니라 자금 확보를 위한 은행 강도, 반대파 요인 암살, 테러, 몸값 납치 등 범죄적인 활동도 포함되었습니다. 혁명 활동을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린 것이죠. 1906년 7월 스탈린은 스바니드제와 결혼하였고 후에 아들 야코프가 태어납니다. 결혼한 지 16개월 만에 아내가 바쿠에서 발진 티푸스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탈린은 혁명활동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시베리아에 7번이나 추방되지만 마지막 3번을 제외하면 그때마다 탈출하였죠. 사진은 1894년 신학교 시절의 스탈린입니다. 1917년 10월 혁명 당시 스탈린은 열성적으로 혁명에 참여하지만 트로츠키만큼은 눈에 띄지 못했습니다. 이후 트로츠키는 그의 최대 라이벌이 되지만 결국 타국에서 스탈린이 보낸 자객에 의해 암살당하죠. 혁명으로 볼셰비키가 집권한 후 스탈린은 내무인민위원회에 임명됩니다. 1917년 인종문제 담당 인민위원을 겸하기도 하였죠. 곧 내전이 시작되고 레닌은 5명으로 구성된 볼셰비키당 정치국을 신설하였으며 여기에는 스탈린과 트로츠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해에 스탈린은 옛 공산당 동료의 딸인 나제시다 알릴루에바와 재혼합니다. 스탈린은 1924년 레닌 사후 레닌의 후계자를 자청하며 여러 번의 수청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죠. 특히 1937년에서 38년의 대수청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1928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죠. 사진은 1928년에 발표된 첫 번째 5개년 계획의 포스터입니다. 2년 플러스 2년에 노동자의 열정이 더해지면 5년이 된다는 뜻이죠. 스탈린은 숙청으로 유명했는데요. 대숙청 기간인 1937년에서 8년까지가 43,768명, 그리고 40년에서 50년 사이에 1125명이 총살당합니다. 이들 대부분이 내무인민위원부와 붉은 군대의 간부들이었습니다. 1937년에서 38년 동안 전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의 78%가 수청당해 사망했습니다. 스탈린의 탄압을 받은 대표적 작가들로는 솔제니친, 샬라모프, 빌리악, 바벨, 구밀요프, 만델슈탐 등이 있습니다. 사진은 루반카 광장의 구소련 정치희생자 기념석인데 1990년 10월 30일에 솔로베츠키 특별수용소에서 가져온 돌을 놓은 것입니다. 루반카 광장은 구 KGB 건물이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소련의 첫 5명의 원수들의 운명도 숙청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왼쪽 아래부터 투아첵스키, 볼로실로프, 예고로프이며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부존니 블류헤르인데 이 중 투아첵스키는 총살당하였고 예고로프도 총살당하였으며 블류헤르는 체포되어 감옥에서 고문당해 죽었다고 합니다. 스탈린 집권기인 1941년 6월 22일 독소전쟁이 발발합니다. 독일군의 침공 원인은 유럽 점령을 위해서 유럽의 후방에 러시아를 남겨둘 수 없었고 러시아의 카프카스 원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독일군의 작전명은 바르바로사, 즉 낫질 작전이었습니다. 독일 최고의 명장으로 꼽히는 만슈타인의 제6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을 돌파하며 발발하였죠. 그러나 막대한 피해를 남기고 1945년 5월 8일 베를린이 함락되면서 독일이 항복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보면 러시아가 2천만에서 2,900만으로 가장 많았고 유태인이 600만 명, 집시가 15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러시아는 전쟁 초기에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스탈린의 숙청으로 유능한 장군의 70%가 처형된 것도 그 원인이었죠. 그러나 1941년 겨울 50년 만의 혹한으로 독일군은 모스크바를 바로 앞두고도 멈추게 됩니다. 원래 독일군은 3월 말에 출발 예정이었으나 6월에 시작해서 겨울을 빨리 맞이하게 된 것이었죠. 러시아는 전쟁에서 후퇴 작전을 이용합니다. 러시아 특유의 겨울 추위와 적군의 변참선이 길어지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도 이 작전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1944년 전쟁 말기에는 러시아가 독일군을 진격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원인은 시베리아에서 탱크를 만들어 철도를 이용해서 실어왔고 또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시작하면서 시베리아 군이 독일군에 전념하게 된 것이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스탈린은 1953년 3월 5일 사망한 것으로 공식 발표됩니다. 1953년 3월 1일에 발생한 뇌출혈의 영향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죠. 스탈린은 2월 28일 측근들을 만나고 나서 자리에 들지만 3월 1일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경비와 사인방, 즉 베리아, 후르쇼프, 말렌코프, 불가리는 3월 2일, 3일까지 방치하고 결국 치료 시기를 놓쳐 3월 5일에 사망한 것이라는 설이 지배적이죠. 사진은 연구대 의의 스탈린입니다. 스탈린이 1932년 안에 나지의 수다가 자살한 후 1953년 사망할 때까지 거주했던 꾼제부에 위치한 브리즈나야 별장입니다. 현재는 국가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브레즈네프, 고르바초프, 옐친 등이 가끔 이용했다고 하죠. 스탈린은 사후에 처음에는 레닌처럼 방부 처리되어 레닌묘에 함께 안장되었습니다. 레닌이란 글자 아래 스탈린이라고 쓰여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후 크렘린 성벽 아래로 이장되죠. 오른쪽은 크렘린 성벽의 스탈린 묘입니다. 스탈린은 언어 능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독일어를 자유롭게 읽었고 라틴어, 고대 그리스어, 교회 슬라버를 잘 알았으며 페르시아어를 읽었고 아르메니아를 이해했으며 1920년대에는 프랑스어를 공부했다고 하죠. 또한 스탈린은 독서광으로 유명했습니다. 하루에 평균 500페이지를 읽는다고 얘기했을 정도입니다. 읽음 표시가 되어 있는 수천 권의 책이 서재를 가득 메우고 있었는데 죽을 때까지 책을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모파상, 오스카 와일드, 고골, 괴테, 트로츠키를 자주 읽었으며 에밀 졸라, 다스토옙스키를 좋아했다고 하죠. 수많은 작가들을 숙청하고 저서들을 없앤 사람이기도 하지만 숄로오프, 알렉세이 톨스토이를 후원하고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1920년대에는 불가코프의 뚜르빈가의 나날들이란 연극을 18번이나 관람했다고 하죠. 복잡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경호나 전용차도 없이 다닌 일화는 유명합니다. 영화를 좋아했고 감독일에도 흥미를 가졌습니다. 아르세날, 아이로그라도의 감독 도부첸코와는 개인적으로 잘 알고 지냈으며 영화 쇼르스의 시나리오를 교정하기도 했는데 1937년부터 1953년까지 16년 동안 18편의 영화가 스탈린과 함께 촬영되었습니다. 스탈린에 대한 평가를 보면 극과 극입니다. 생전에는 위대한 지도자이자 선생으로 추앙받았습니다.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과 동급으로 언급되기도 했죠. 그러나 트로츠키는 뛰어난 평범한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역사학자 바트키는 독서에 대한 애정을 인정하면서 스탈린을 미학적으로 울청한 독자라고 평하였으면서도 스탈린은 현실적 정치가로 남았을 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술과 같은 과목의 존재, 특별한 예술세계, 이 세계의 구조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인물로 평하였죠. 깐스탄틴 시모노프도 문학과 영화에 대해 스탈린이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매우 무식한 수준이라고 악평했습니다. 너무 유치하고 저속한 인물이며 스탈린의 연설 수준도 교리문답 수준이고 스탈린은 러시아 혐오자들의 관을 짜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솔제니츠는 스탈린을 러시아 정교문화의 파괴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가르바초프는 스탈린은 피범벅의 인물이라고 말했죠. 구소련의 희생자들에 대한 통계는 아래와 같이 다르게 집계됩니다. 구소련 내무성은 1921년부터 54년까지 377만 7,380명으로 집계합니다. 그러나 역사학자 제임스 코프는 1917년부터 1991년까지 385만 4,900명이라고 말했죠. 김연협회는 1921년부터 1985년까지 희생자들을 1200만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소련의 또 다른 자료는 1921년부터 53년까지 5천만이라고도 하고 그중 260만 명이 사망하였는데 79만 9천 명이 총살당하였고 60만 명이 수용소에서 죽었으며 120만 명이 분홍척결부터 소수민족 이주정책으로 사망하였다고 집계하였습니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들의 수많은 희생도 여기에 포함되죠. 이런 수용소의 경험을 작품에 녹아낸 작가들도 있습니다. 수용소 문학이라는 장르를 창조해내죠. 대표 작가로는 유리 담브롭스키, 바를람 샬라모프,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으로 솔제니친은 수용소의 하루를 그려낸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합니다. 사진은 2015년에 건립된 수용소 역사 박물관입니다. 2019년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들렀는데 러시아 전역의 수용소 위치와 수용소의 전시물들, 수감자들과 수용소인들의 물품, 증언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수용소 역사 박물관의 내부입니다. 수용소에서 직접 가져와 전시된 수용소 방문들이고 그 안에 들어가 수용소 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스탈린 시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념비가 마가단, 옴스크, 톰스크, 하바롭스크, 에카제린부르크 등 러시아 전역에 세워지고 있으며 복권운동과 기념사업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스탈린 시대의 경제성장은 개척의 현장에서 희생당한 수용소인들의 희생 위에 이루어진 것임을 밝혀내고 기억하는 것은 후대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은 마가단에 세워진 기념비 비에의 마스크입니다. 이상으로 로마노프 왕조의 몰락과 스탈린까지를 살펴본 러시아 역사 3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